218페이지 49번. 지금 분량이 오늘 다 끝내기는 너무 많고, 그죠? 그래서 나누어서 할 거니까. 쌤들, 오늘 뭐, 따로 약속 없죠? 따로 약속 없죠? 아, 있어요? 예,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끝나는 데까지 끝내드리겠습니다. 218페이지. 거기, 자, 지방자치법상 49번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중앙정부 통제에 관여해서 지방자치장이 법령의 규정에 따라 그 의무에 속하는 국가유임사무 관리와 집행을 명백히 게을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시도에 대해서는 주무장관이 기간을 정해서 서면으로 이행할 사항을 명령할 수 있다. 이랬다고 그랬죠? 그렇죠? 자, 이를테면 우리가 보건소 운영 같은 거, 그러니까 코로나 같은 거 할 때 보건소 운영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위임을 했어요. 운영하는 거. 그러면 보건소 운영을 해라는데 명백히 보건소에서 이 코로나 사전 대비도 안 하고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게을리하고 있다. 그럴 때는 여기를 담당하는 게 뭐겠어요? 주무장관이 보건복지부 장관은 자, 날짜를 정해놓고 이때까지 이행해라고 뭘 할 수 있다. 이행명령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날짜를 정해놓고. 기간을 정해 서면으로, 그것도 서면으로. 말로 하면 안 됩니다. 서면으로 합니다. 이행 사항을 명령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중앙정부 통제와 관여해서 지방자치장이 직무 이행 명령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도 대집행을 할 수 있다. 자, 쌤 다시 한번. 이런 경우 이행을 안 해버렸어. 지금 이거 그러면 보건복지장관이 대집행할 수 있어요. 대집행. 왜냐하면 자, 이행명령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어떤 사항이냐면 국가가 일단 위임한 사무야. 국가가 위임한 사무. 고유 사무는 할 수가 없어. 그 지방자치단체 고유한 사무인데 너 해.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 자, 예를 들면 엄마가 이렇게 시킨 일은 뭐 할 수 있겠어? 이행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 학생이 뭐 이를테면 취미를 즐기는 것, 취미 생활하는 것, 내가 하고 있는 거야. 그런 것에 대해서 관여가 돼서 해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자, 이게 이제 이행이야. 자, 크게 이렇게 봅시다. 중앙이 있고 지방이 있습니다. 지방이 있으면 지방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중앙에서 지방이 있으면 두 가지 지방자치 집행기관, 지방자치단체 장이 있고 이 장은 광역시도 또는 기초자치가 있겠죠. 그 다음 지방의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같이 자, 국가가 위임했는데 게을리해. 그러면 뭘 할 수 있다고? 이행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을 말을 안 들어. 그러면 대집행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자,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중앙정부 통제와 관여해서 지방의회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재 해친다고 판단되면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제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다. 여기 봐봐. 이제 이번에는 지방의회가 이제 문제되는 거야. 지방의회면 자, 당연히 여기는 이제 크게 보면 국가하고 보면 광역하고 기초가 있겠지만 기초는 또 그 위에가 광역이죠. 그렇죠? 어쨌든 여기서 지방의회에서 어떤 것을 의결했어요. 아까 코로나 사태 같은 거에서 의결을 했는데 조례를 만들었는데 이 조례 같은 경우는 조례를 만들거나 또는 의결을 했는데 어때요 이게? 법령이 위반되거나 공익을 심하게 해친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의결한 것에 대해서 재의결을 해주라 라고 뭐 할 수 있겠어? 지방의회에 요구할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걸 뭐라 그런다? 이 재의결 요구할 수 있는 것은 만약에 기초자치면 광역자치단체 장이 할 수 있겠고, 그러니까 여기 뭐 미추홀 구에서 했을 때, 그 의회가 했을 때는 누가 할 수 있어? 광역시장이 할 수 있단 말이야. 재의결 해주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누구도 할 수 있어. 구청장도 할 수 있어. 근데 안 하면 광역시장이 할 수 있다는 거야. 자, 그래서 제일 요구하게 할 수 있고,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중앙정부와 통제와 관여해서 행자부 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관해서 보고를 받을 수 있으며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서 회계를 감사할 수 있다. 자치사무는 원래 관여가 안 되잖아, 잘.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 봐봐요. 고유사무야, 고유사무나 위임사무 중에서 시정명령이라는 게 있어. 완전히 법령에 위반되거나, 그렇죠? 공유를 할 땐 시정을 해라. 이행명령하고 시정명령은 다르죠. 이행명령은 거기 있는 걸 게을리하지 마라 이런 거고, 시정명령은 네가 한 걸 바꿔라 이 말이죠. 시정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자, 이 이행명령과 시정명령은 우리가 나누어서 생각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시정명령은 대집행이 안 됩니다. 대신 시정할 수는 없어, 자기 마음대로. 자, 그 다음, 이 행자부 장관은 방금 읽어본 것처럼 자치사무에 대해서도 법령 위반 사항, 이 보고를 받을 수 있고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서 회계를 감사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지도감독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해서 조언, 권고, 지도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지도감독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 장이 사무처리 시 의견이 서로 다른 경우 협의 조정하기 위해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행정협의 조정위원회를 둔다. 이를테면 보건복지부 장관하고 서울시장하고 서로 충돌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조정해 줘야 되겠죠. 그럴 때 국무총리 소속으로 행정협의 조정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 지도감독에서 행안부 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을 위반한 자치사무에 대해서 서류, 장부 또는 회계를 감사할 수 있다. 아까 나왔었죠?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에 대한 국가 지도감독에서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에 위임된 국가사무에 관해서 시도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자, 봐봐요. 자, 국가의 지도감독에서 지방자치단의 그 장에게 위임된 국가사무에 관해서는 당연히 국가가 지금 위임한 거잖아. 그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행안부 장관이 하는 게, 고유사무는 누구 담당이 없잖아. 고유사무니까 이게 보건복지부일지 국토관리부일지 모르잖아. 그렇죠? 문화체육부일지 모르니까 이 지방을 전체를 관할하고 있는, 지방자치를 관할하고 있는 행안부 장관이 하겠지만, 만약 여기 국가에서 위임한 것은 당연히 주무부 장관이 하겠죠. 주무장관이 해야 되겠죠. 자, 선생님 여기 봐. 우리가 소위 말하는 고유사무라는 게 있어. 이건 어디서 하는 거? 그냥 국가에서 하는 게 아니라 지방이 이렇게 고유사무, 이를테면 뭐 쓰레기 청소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고유사무란 말이야. 그런 고유사무 같은 경우는 누가 위에서 담당시킨 것도 아니니까 뭐 국토관리부 장관이 청소해라고 시켰겠어? 이런 건 없잖아. 누구 담당할 게 없잖아. 담당자가 누군지. 그러면
이런 것들은 애매하니까 누구 하는 거야? 행안부 장관이 하는데, 아까 보건소에다 코로나 때문에 보건소 운영에 대해서 어떤 지침이 내려졌어.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지도 감독하겠어? 보건복지부 장관. 뭔 말인지 알겠죠? 도로 건설을 하고 있는데 문제가 생겼어. 그러면 국토관리부 장관.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거기는, 그래서 그 55와 56을 잘 봐야 됩니다. 55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치사무에 대해서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56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위임된 사무, 이렇게 되어 있죠. 위임된 국가사무라고 되어 있죠. 57번. 지방자치단체장, 서울시장이 직무이행명령에서 서울시장이 국가유임사무와 관리와 집행을 명백히 개일하고 있다고 인정되면 주무부 장관이 기간을 정해서 서면으로 이행할 사항을 명령할 수 있다. 아까 설명했죠. 지방자치단체장이 직무이행명령에서 주무부 장관은 서울시장이 국가유임사무에 대해서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서울시의 비용 부담으로 대집행하거나 행정상, 재정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그쵸? 대집행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근데 시정명령은 대집행할 수 있어, 없어? 이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시정명령은. 그 다음 59번. 지방자치단체장은 직무이행명령에서 서울시장은 주무부 장관이 이행명령에 이의가 있으면 이행명령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 아까 15라고 꼭 기억해라고 그랬습니다. 15. 이거 기억해라고 그랬죠? 그 다음, 우리가 의회에서 한 재의결은 20일이고, 그쵸? 재결된 사항은. 그래서 206페이지에 있는 것은 꼼꼼히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206페이지 다시 한번 봐봐요. 206페이지 보니까 일단 시정명령, 직무이행명령이라는 게 있죠. 구분돼 있죠. 시정명령은 고유사무와 유임사무하는데 직무이행명령은 전부 다 국가가 유임했거나 시도가 시군구에 유임한 거죠. 그러니까 그냥 유임사무야. 그냥 유임사무. 그래서 둘 다 이 시정명령, 이행명령은 문서로 한다는 건 공통점이고, 그런데 시정명령은 대집행할 수 없다고 그랬고, 그렇죠? 자, 그런데 직무이행명령은 대집행할 수도 있다고 그랬죠. 단 시정명령은 주무부 장관 시도조치가 명령 처분을 취소 정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둘 다 15일 이내죠. 그런데 이번엔 누가 마음에 안 들어? 누구를 지금 통제해야 되겠어? 지방의회를 통제해야 되겠어. 지방의회를 통제할 때 재의결을 해라고 그랬는데 재의결 돼버리면 대법원에 며칠 이내에 제소하게 돼 있어. 20일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그냥 그려보면 돼. 여기는 그래도 의결해서 재의결 해버려서 문제가 생기면 이건 재결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 공익을 해치는 거, 이런 것들은 이제 뭐 확정돼 버려. 공익을 해쳐도 확정되는데 법령에 위반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무엇에 제소를 할 수밖에 없겠어? 대법원에 제소하는데 이때 기간은 20일. 이때 한 것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제소하는 것은 며칠? 15일. 그쵸? 자, 그 다음 지방자치단체장 직무이행명령에서 59번의 경우 서울시장은 이행명령의 집행을 정지하게 하는 집행정지 결정도 신청할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자, 보건복지원이 직무이행명령을 했는데 이거 대집행했는데 이거 뭐다?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러면 집행정지 신청도 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거기 206페이지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15일 이내 대부분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그때 직무이행 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자, 대강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어? 하나 물어볼게. 그러면 대법원에 소를 제기한 사람은 둘 다 누구야, 사실은? 이런 거야. 조금 잘 봐봐. 자, 아까 보건소에서 코로나 대책을 안 세웠어. 게을리했어. 그래서 이행명령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했어. 근데 서울시장이 생각해보니까 아닌 것 같아. 이거 이행명령 잘못된 것 같아. 또는 대집행을 하더라도 이 대집행 잘못된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서울시장은 대법원에 이거 잘했는지 안 했는지 소를 제기해야 되겠죠. 그럴 때는 며칠이네? 15일. 아니, 서울시 의회가 의결을 해버렸어. 근데 보니까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해야 하는 것 같아, 이 의회가. 그래서 뭐 한다? 재의결을 의결했단 말이야. 근데 이걸 통과시켜버렸어. 그럼 누구 입장에서는? 서울시장 입장에서는 이거 분명히 법률에 위반됐을 텐데. 법률에 위반되면 뭐가 해야 되겠어? 이거 법률에 위반된 거 안 되겠습니다 하고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둘 다 잔치단체 장이 대법원에 제소합니다. 자, 그 다음 60일 특별지방행정기관. 여기서부터 이제 특별지방행정기관입니다. 자, 특별지방행정기관이 뭐라고 그랬어요, 쌤? 이거 알면서 한번 들어가 봅시다.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지방자치단체입니까, 아닙니까? 자,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국세청이 있으면 여기 지방에 있는 세무서, 그쵸? 지방에 세무서 같은 거 있잖아. 이런 것들이 뭐가 된다? 특별행정기관이에요. 그러니까 이 특별행정기관은 인천시에 있다고 그래서 인천시 소속입니까? 아니면 국세청 소속입니까? 그렇죠. 중앙행정기관 소속이야.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라고 할 수가 있겠어, 없겠어? 전혀 할 수가 없겠죠. 지금 그런 부분을 다루고 있다고. 특별행정기관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쌤 209페이지 조금 갔다가 금방 옵시다. 자, 거기 그거 하나만 잘 보시면 돼. 예를 보면 지방노동청, 지청, 지방국세청, 세무서, 세관, 지방경찰청, 경찰청, 지구대, 파출소, 지방우정국, 우체국입니다. 그 다음 지방보훈처. 이런 데는 다 뭐야, 쌤? 소속이 말 그대로. 세무서는 국세청이니까 중앙행정기관이죠. 지금 그걸 말합니다. 그러면 한번 봅시다. 특별행정기관은 국가 사무를 집행하기 위해 설치한 일선 집행기관으로서 고유한 법인격을, 선생님, 고유한 법인격을 이미 가질 리가 없잖아. 여기 그냥 분소 같은 거잖아. 지방에서 세금 걷기 원활하기 위해서. 서울에만 있으면 만약 옛날에가 지금 세금 내로 서울까지 가야 되잖아. 근데 지방에 있으면 그런 걸 편의를 위해서 세워놨단 말이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고유한 법인격을 가질 리가 없죠.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전문 분야의 행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치하거나 행정기관 간 중복을 야기하기도 한다. 자, 중복을 야기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자, 아까 고용노동부 소속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 인천에 고용노동부 소속에 인천지방 고용노동청이 있어. 여기서 주로 하는 게 뭐야? 고용이야, 고용. 일자리 넣어주는 거, 취업시켜주는 거. 근데 알다시피 인천광역시장도 굉장히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가 뭐야? 요즘같이 실업도 많고 이렇게 경기가 어려울 때는 일자리 창출하는 게 어렵죠. 그럼 여기서 일자리 맡은 사람하고 여기에 중복될 수 있어, 없어? 중복되지. 굉장히 혼선을 빚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자, 행정기관 중복을 야기하게 한다. 이 말이 그 말이야. 정확히 맞고, 특별행정기관의 예로는 자치구가 아닌 일반 행정구였다. 지금 특별행정기관 예는 방금 우리 읽어봤죠? 이에서. 일반 행정구는 어디야? 자치구가 아닌 일반 행정구는. 우리 분당구. 지금 분당구는 자치구야, 아니야? 성남시야. 성남시 분당구야. 분당구는 분당 구의원 안 뽑습니다. 성남시의원 뽑습니다. 그래서 분당에 사는 사람들은 성남시의원 뽑고 경기도의원 뽑죠. 그러니까 분당구는 50만 이상이 돼야 돼. 50만. 거의 50만이. 분당구 되게 크잖아, 분당.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구의원은 없어요. 이런 걸 뭐라고 부른다? 일반 행정구라고 불러. 이거 여기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부 뭔 상관이 있어? 그쵸? 전혀 다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방행정기관은 지방행정의 전문성을 제고해서 지방분권 강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선생님, 이 지방행정의 전문성을 제고해서 지방분권 강화에 긍정적이지 못하죠. 이런 게 많이 세워지면, 쌤, 여기 봐봐. 원래 좀 종합성을 띄어야 되겠죠. 광역시장이 일자리 창출이나 뭐 이런 것들, 세금, 이런 것들도 광범위하게 자기가 권한을 갖고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 다 뺏어가 버려. 그럼, 없어지겠죠. 많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지방분권 강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광역행정 방식이 광역행정입니다. 이번에는 광역행정입니다. 광역행정은 어떨 때 한다고 그랬어, 쌤? 우리가 광역행정의 예시를 한번 보고 봅시다. 한 번만 광역행정. 212페이지 봐봐요. 212페이지. 거기 운영 현황 보니까,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이 다 광역행정이야.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가 중복돼. 그랬을 때, 자, 공동 연구 용역을 하거나 박람회 개최, 산업단지 조성, 상하수도 폐기물 처리 같은 거 할 때는 사무 위탁하죠. 자, 우리 여기 검단지구니까 인천에는 뭡니까? 쓰레기 처리장 있는 데가. 됐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쓰레기 처리장이 거의 차버렸어. 그래서 경기도로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경기도에서는 기분 좋아, 안 좋아? 거기 그 쓰레기 거기서 처리해야지. 이렇게 나오겠죠. 그럴 때 어떻게 비용은 되고 우리가 하자고 계약해서 처리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사무위탁을 해요. 사무위탁. 그 다음, 행정협의회. 그래서 92개 행정협의회가 권역별, 기능별로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 조합을 만드는 경우도 있어, 쌤. 경제자유구역청 또는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지리산관광개발조합. 지리산관광개발조합은 어디에서 어떻게 만들겠어? 봐봐. 지리산은 하나만 결제했어. 어떤 거? 자, 지리산 걸쳐 있는 거, 경상남도 걸쳐 있겠죠? 안 가봤어요? 자, 전라남도, 경상남도, 그쵸? 그 다음, 전라북도, 다 거기가 걸쳐 있단 말이야. 그러면 거기 개발하려고 할 때, 한쪽만 개발하고 웃기는 거잖아. 공동으로 개발하는 게 좋겠죠, 그런 것들은. 그럴 때, 여기가 조합을 만들어서 할 수 있다고. 올해부터는 뭣도 할 수 있다고 써져 있어요, 거기. 올해부터는 특별지방자치단체를 만들 수 있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광역행정의 방식 중 통합 방식에는 합병, 일반 사무조합, 도시공동체가 있다. 통합 방식은 통합하는 것은 같이 합하는 것은 합병밖에 없죠. 자, 통합 방식은 합병입니다.
자, 통합 방식에는, 자, 지금 212페이지 한 번만 다시 보고 봅시다. 통합 방식에 212페이지 뭐가 있습니까? 방식에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방식이 있습니까? 자, 방식에는 네 가지 공동 처리, 그다음 연합, 우리나라는 없으니까 연합, 그다음 그렇죠, 여기 같이 통합, 연합 통합, 그다음 특별구. 이 네 가지 방식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통합 방식은 방금 같이 합병을 하거나 거기에 어떤 거, 자, 흡수 통합하거나 전부 사무조합을 만들거나, 그쵸? 그러면 거기 일부 사무조합을 만들거나 도시 공동체, 이 부분은 연합 방식이에요. 연합 방식. 우리나라는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쵸? 자, 여기서 바꾸면 이렇게 바꿉시다. 광역행정의 방식 중 통합 방식에는 합병이고, 전부 사무조합은 합병이지만 일부 사무조합이나 도시공동체는 연합입니다. 광역행정은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정 및 행정서비스의 형평적 배분을 도모한다. 아무래도 넓게 하면 그렇게 한다고 그랬죠. 광역행정은 규모 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 당연하죠. 왜? 넓게 하는 거니까. 광역으로 하는 거니까. 광역행정은 지방자치단체 간의 갈등 해소와 조정의 기능을 수행한다. 이것도 맞죠? 행정협의회에 의한 광역행정은 지방자치 간의 단체 간의 동등한 지위를 기초로 해서 상호 협조에 의해서 광역행정 사무를 처리한 방식. 그렇죠? 서로 협의하니까. 우리나라 99개 협의회가 있다고 그랬죠? 자, 봐봐. 우리가 지리산 개발할 때 여기 따로, 전라북도 따로, 이 경상남도 따로 다 따로 하면 그만큼 뭐가 되겠죠? 전체적인 관점에서는 비용이 훨씬 적게 들겠지만 하나하나 하면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겠죠. 그래서 이렇게 광역으로 하면 규모 경제가 실현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다음 서로 간의 이견도 어느 정도 전체를 모여서 하기 때문에 조정할 수도 있겠죠. 자, 그다음 70번 광역행정은 기존의 행정구역을 초월해 더 넓은 지역을 대상으로 행정을 수행한다. 맞고, 광역행정은 행정권과 주민의 생활권을 일치시켜 효율성을 촉진시킬 수 있다. 이것도 맞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개발하더라, 여기에서 여기 산다고 그래서 굉장히 뭐가 되면 우리가 하동하고 구례하고 이게 서로 붙어 있다고 그랬잖아. 그런데 여기는 어떤 걸 사무 처리할 때, 여기 사무 처리할 때 광역으로 하기 위해서 이걸 크게 묶어서 그냥 처리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여기 가서 그냥 처리 보면 되는데, 만약에 여기 있는 구례 사람들은 저기 있는 전라도 나주에 있는 어디, 만약에 거기 도청에서 일 있어, 그러면 거기까지 가야 돼. 여기는 뭐 경남이니까 또 창원까지 가야 돼. 그럼 좀 그러겠죠. 자, 그다음 광역행정은 규모 경제를 확보하기 틀렸죠. 그다음 광역행정은 지방자치단체 간의 균질한 행정서비스 제공하는 기기로 적용한다. 맞고, 광역행정의 공동처리 방식에서 사무위탁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계약해서 자기 사무 일부를 상대방에 위탁하여 처리하는 방식이다. 맞죠? 아까 쓰레기 처리장 이런 거 한다고 그랬죠? 75번 광역행정의 공동처리 방식에서 연락에 있는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광역적 갈등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조정권을 갖는 연락기구, 자발적 의사소통 기구입니다. 쉽게 말해서 조정 같은 것에 법적 구속력을 갖는 그런 기구가 아니야. 그냥 서로 간에 연락하기 위해서 연락기구를,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의사소통하기 위한 거야. 자, 그래서 뭐가 불리냐면 조정권을 갖는 이거 아닙니다. 그 다음 광역행정의 공동처리 방식에서 공동기관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광역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조례에서 공동으로 법인. 선생님, 아까 법인격을 갖는 것은 무엇밖에 없다고 그랬어?
2022년 개정되기 전까지는 조합밖에 없다고 그랬죠. 그다음 자, 광역이 이제 공동처리 방식에서 협의회는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광역적 지역개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규칙에 의해서 법인격은 말이 안 된다니까. 법인격 없다고 그랬습니다. 협의회, 공동기관도 협의회도 공동기관이야. 행정협의회 같은 거. 그래서 78 특별행정기관을 설치. 이번에는 아까 특별행정기관입니다. 특별행정기관 설치로 지역 주민들을 위한 공공서비스 행정 책임이 약해진다. 자, 다시요. 특별지방행정기관 설치로 지역 주민들을 위한 공공서비스의 행정 책임이 공공서비스 행정 책임이 약해지고 특별행정기관 관할 범위가 넓을수록 이용자 국민의 편의가 증진된다. 말이 안 된 게 진짜 아까 세무서 관할이 넓으면 사람들이 다 거기까지 가야 되잖아. 바로 좁아가지고 관할구역이 좁아서 하면 바로 여기 동사무소 같은데 동사무소 단위로 있으면 어때? 그냥 가서 바로 처리할 수 있는데 인천시 하나밖에 없어. 그럼 거기까지 가야 되겠죠. 그래서 거기 봅시다. 자, 몇 번이었지? 잊어먹었어. 79번 같이 특별행정기관의 관할비가 너무 넓을수록 이용자인 국민의 편의는 악화되죠. 증진되는 게 아니라 쇠퇴하고, 감소하고. 그 이외에 특별행정기관 설치로 지역 주민들을 위한 공공서비스 행정이 약해지는 게 아까 선생님 생각해봐. 일자리 같은 경우 그쪽이 뭐가 있으면 인천시의 고용노동부에서 인천 지방 고용노동청이 있으면 누구하고 서로 중복되는 일이 많아. 광역시장하고 중복되는 일이 많으니까 책임이 어떻게? 책임을 서로 안 지려고 그러겠죠. 책임이 훨씬 약화됩니다. 그 다음 특별행정기관의 지방자치단체 간 기능의 보완으로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아까 효율성이 안 됐다고 그랬죠. 서로 중복된다고 그랬죠. 특별행정기관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로 설치한 지방자치단체 설치했어요? 아니면 중앙에서 설치했어요? 중앙행정기관에 설치했죠. 특별행정기관은 국가사업을 집행하고자 중앙부처가 설치하는 이건 정확히 맞죠? 특별행정기관은 국가사무 효율적 집행과 광역적 추진에 효과적이다도 맞고 자체는 맞고 특별행정기관은 중앙부처의 감독을 용이하게 하지만 부처 이기주를 처리한 요인이 되기도 한다. 왜 부처 이기주를 처리하는 요인이 되기도 하냐면 이들이 자기 뭘 확대하기 위해서 자기 권한 같은 거 확대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많이 설치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확대되고 있는 추세예요. 자, 우리 어느 정도 올라갈 때 더 이상 지위가 없으면 많이 그만둬야 되는데 어때? 지방이 많이 설치되어 있으면 거기로 보내면 되겠죠. 그래서 부처 이기주가 많이 적용합니다. 특별행정기관은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측면에서 볼 때 자치단체인 일반 행정기관의 책임행정구현에 아까 약화시킨다고 그랬죠. 특별행정기관은 일반 행정기관의 기능 중복으로 인한 비효율성의 문제로 제기된다 맞고 특별행정기관은 고유의 범위격은 물론 자치권도 맞죠? 이건 가지고 있지 않는 거. 특별행정기관의 관할 범위가 넓을수록 이용자 고객의 편리성이 향상된다. 틀렸다고 그랬죠? 특별행정기관은 주민들의 직접 통제와 참여가 용이하지 않는 문제가 있다. 그렇죠. 우리가 인천시청 같은 경우는 통제를 어느 정도 하는데 지방 고용노동청은 어떻게 통제? 주민들이. 그렇죠? 자, 특별행정기관의 예로 교도소, 세관, 우체국 등을 들 수 있다. 맞고. 자, 이제 쌤 레짐 이론 같은 거 한번 좀 보도록 하죠. 쌤 앞으로 조금만 가서 여기서부터 또
이런 이론은 거의 없고 거의 법률로 많이 나와 있어서 조금 이론적인 부분 별로 없기 때문에 몇 가지만 보시면 돼요. 자, 거기 성장기구론 한번 볼까요? 214페이지 한번 봐봐. 지방사회 권력구조입니다. 권력구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자, 존 로건과 하비 몰로치가 성장기구론에 따르면 토지의 가치를 높이고자 하는 토지 자산가와 개발 관계자들은 기업과 금융업자 그리고 개발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성장연합을 구성하고 정책을 주도해 나간다. 성장연합은 토지의 교환 가치를 중시하고 반성장연합은 토지의 사용 가치를 중시한다. 성장기구론에 따르면 성장연합과 반성장연합의 대결 구도에서 대체로 권력구조니까 누가 이긴다? 성장연합이 이긴다. 그걸 조금 풀어서 설명해 봤어요. 거기 한번 읽어봅시다. 지금 이것만 읽어보면 금방 할 수 있어. 로건과 몰로치는 상품으로서 장소라는 개념을 제시하고 시장의 모든 상품과 마찬가지로 도시의 장소도 사용가치와 교환가치 측면으로 나누어 분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어떤 아파트 빌딩은 입주자에게 사용가치를 제공하는 집이 되는 반면 그 빌딩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임대라는 교환가치를 제공하고 있는 상품인 것이다. 즉 도시는 어떤 사람에게는 생산과 거주를 위한 사용가치의 공간이지만 또 다른 사람에게는 사거나 팔거나 남에게 세를 주기 위한 사용가치의 상품인 것. 그렇죠? 고용가치인데, 교환가치인데 교환가치 상품인 것이다. 로건과 몰로치는 도시의 특정 장소에 대한 교환가치를 극대화하는 것이 반드시 그 장소의 사용가치를 증가시키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오히려 이용가치와 교환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건 매우 모순된 것을 상기시키고 있다. 만약에 교환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보다 많은 주거지와 상가 등을 개발한다면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공기나 물, 그다음 물의 오염, 교통 혼잡 등의 주거 환경 면에서 그 쾌적도가 떨어지게 된다는 것. 기존 도시공간 이론이 사용가치 측면을 강조했던 걸 비판하면서 로건과 몰로치는 도시를 파악하는 데 있어 교환가치를 추구하는 도시지대 추구 집단과 사용가치를 추구하는 주민 간의 갈등이 장소로 주장했다. 그러니까 쉽게 해서 이제 무슨 말인지 대강 알겠죠? 우리가 교환가치로 이용한 사람들은 누구겠어? 도시를. 건물이나 빌딩 이런 거 소유한 사람들은 집 팔고 뭐 이렇게 하는 거니까 이 집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파는 의미, 교환의 의미가 있죠. 그렇죠? 우리 그냥 잘 아는 서장훈 합시다. 서장훈 같은 사람은 그러겠죠. 건물 소유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 건물 소유하지부터 우리들은 어때? 집을 사용가치로 쓰는 거죠. 집 팔라고 합니까? 지금 집이 하나밖에 없는데 뭘 팔아? 그렇죠? 그럼 그 사람들은 사용가치로 쓴단 말이야. 그런데 고용가치를, 교환가치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많이 집을 지으려고 하겠죠. 그럼 그 사람들은 뭐가 되니까? 수익이 되니까. 근데 집을 많이 지으면 지을수록 사용가치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어때? 그걸 조금은 안 좋아지는 것이 더 많겠죠. 많이 짓다 보니까. 그래서 근데 이런 교환가치를 강조하는 사람들이 성장연합을 구성한단 말이에요. 거기 건설업자라든가 기업가 이런 사람들은 성장연합을 구성하겠죠. 위로 다시 올라가 봐요. 존 로건과 이 몰로치로 합의로 그렇죠. 그래서 그들은 성장연합이라고 그런다고. 성장연합은 뭘 강조한다고? 토지의 무슨 가치? 교환가치를 중시한다고 그랬죠. 위쪽 판가로 2번 중시하고 반성장연합은 토지의 사용가치를 중시한다. 근데 성장기구론에 따르면 성장연합과 반성장연합의 대결 구도에서 대체로 누가 승리해? 성장연합이. 그러다 보니까 도시의 건물들만 엄청나게 많아지고 그렇죠? 그렇게 된다는 것이 뭐다? 성장기구론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 레짐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 도시 거버넌스의 대표적인 이론인데 거버넌스입니다. 그러니까 일방적 통치가 아니라 도시 내 민간이 서로 협력해서 도시를 운영하는데 특히 스톰이라는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시소노 레짐의 유형, 이게 시험에 나오는데. 자, 원래 이제 도시에서 어떤 것은 누가 권력을 잡느냐는 엘리트 이론 나와 있고, 신엘리트 이론, 그 다음 다원론, 신다원론, 이거 다 정치학에서 배웠죠. 배웠기 때문에 거긴 좀 약하고. 자, 봐봐. 똑같은 생각을 한번 해봐. 도시가 거버넌스래요. 레짐 형태로 운영된대. 근데 이런 도시는 공무원이 좀 주도적이야. 공무원이 좀 주도적이면 어떤 현상 유지를 강조하겠죠. 아무래도 공무원들 변하면 할 일이 많아지니까 그러면 현상 유지 레짐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현상 유지를 강조하는 거버넌스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거기 시소노 레짐 유형에서 보니까 현상 유지 있죠? 친밀성이 강한 소규모 지역사회고 갈등이 없고, 공무원 입장에서 갈등 없어야 되겠잖아. 그렇죠? 그 다음 생존 능력은 강하고. 그런데 이번에는 B도시는 기업가들이 주로 힘을 행사하는 그런 거버넌스를 형성했어. 그 사람들 굉장히 개발 욕구가 강하죠. 그래서 기업가들이 그걸 형성하면 지역 개발이나 성장, 발전이라는 가치를 강조하겠죠. 그렇죠? 거기 단어 하나씩만 위에다 써놓으면 돼. 거기 다 써져 있네. 일단은 관료가, 공무원이 잡으면 현상 유지, 그 다음 특히 누가 잡으면, 기업인들이 잡으면 개발 레짐. 그렇죠? 그런데 자, 여러분, 이 중산계층, 중산계층들은, 아까 이야기했던 중산계층들은 어떻게 돼 있어? 자기가 사는 곳들이 굉장히 환경도 좋고 그런 것들을 선호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환경 보호나 삶의 질 개선 같은 걸 굉장히 강조하겠죠. 다시. 시도시가 있는데, 시도시는 주로 중산층들이 권력을 행사해. 권한이, 레짐을 형성했는데 좀 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 그러면 거기 중산 계층 진보 레짐이 형성되고, 환경보호나 삶의 질 개선 같은 걸 강조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 시민 참여와 감시를 강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 쉽게 말해서 거기 어떤 사람들, 이제, 소위 말하면 하류층들. 그러니까 이 하류층들이 주로, 레짐을 장악하게 되면 하층 기회 확장 레짐이 형성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소득층 보호라든가 직업교육이라든가 그 다음 직업교육 같은 걸 강조한다는 거죠. 별거 아니에요. 이건 그냥 이런 거야. 누가 잡냐? 누가 힘을 갖고 있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시소노 기본 생각은 정부가 혼자 안 한다. 같이 민간이 협력한다. 근데 민간이 협력할 때 아까 공무원이 힘을 잡으면 현상 유지를 하려고 그러고, 기업가들을 힘을 잡으면 될 수 있으면 개발하려고 하고, 그 다음 중산층이 좀 힘을 잡으면 환경보호나 삶의 질을 개선하려고 그러고, 저소득층 정도가 조금 더 힘이 있는 곳이 있다면 아마 뭐한다, 저소득층 보호라든가 직업교육. 이를테면 노조 같은 경우가 힘이 있는 지역도 있잖아. 그렇죠? 이런 데는 당연히 이런 것들이 강조될 것이다. 그래서 문제 풀어봅시다. 자, 220에서 91번. 지역사회 권력구조에서 레짐 이론은 기업을 비롯한 민간 부분 주요 주체들과 연합이나 연대를 배제? 연합해서 한다는 거죠. 지역사회 권력구조에서 성장기구론에서 성장연합은 비성장연합에 비해서 부동산의 사용가치, 즉 일상적 사용으로부터 오는 편이, 성장연합은 교환가치라고 그랬죠. 지역사회 권력구조에서 지식경제사회에서 엘리트 계층과 일반 대중사회의 정보 비대칭이 심화되면 엘리트 이론 설명력은 더 높아진다. 그러겠죠? 자, 지역사회 권력구조에서 신다원론에서 정책과정이 지역사회 모든 구성원에게 공정하게 개방돼.
신다원론은 지금 뭘 인정하고 들어간다 그랬어요. 다원론하고 차이가. 공정하게 이렇게 균등하게 권한이 분배되어 있다는 것을, 권한이 돼 있지 않다, 균등하지 않다는 엘리트 이론은 수용한다고 그랬죠. 그쵸? 단 뭐가 맨날 바꿔져, 이런 엘리트들이 맨날 바꿔질 수 있으니까 결국은 다원론이다, 이렇게 보는 게 신다원론. 그래서 거기 모든 구조원에게 공정하게 여기가 틀렸죠. 공정하게 개방되어 있는 게 아니라 불공정하게 개방되어 있다는 걸 인정해요, 신다원론은. 그렇죠? 자, 95번. 지역사회 권력구조를 설명하는 성장기구론에서 자기 소유의 주택가격 상승을 위하는 주민들이 많을수록 성장연합이 더 강한 힘을 발휘하는 경향. 그러겠죠? 지역사회 권력구조를 설명하는 성장기구론에서 토지 문제와 개발 문제, 그리고 이어 연계된 도시 공간 확장 문제 등과 관련이 있다, 맞고, 지역사회 권력구조를 설명하는 성장기구론에서 반성장연합은 일부 지역 주민과 환경운동, 맞죠? 지역사회 권력구조를 설명하는 성장기구론에서 성장연합은 반성장연합에 비해서 토지 또는 부동산의 교환가치보다는 교환가치를 강조하죠. 그러니까 성장기구론이 이렇게 나오면 거의 물어본 게 교환이냐 사용화, 이걸 틀리게 한다고. 성장연합과 반성장연합. 그 다음 거기 선생님 이건 어떤가요? 스톤이 제시한 순서 선생님 그 밑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위로 올라갔습니다. 자, 레짐 중에서 A씨가 지역사회에 함께 추진한 무순산 개모습 찾기 사업 전체적인 구상은 C가지가 바라보는 향교, 전통습 등의 공간에 꽃피는 나무와 늘 푸른 나무를 적절히 심어 변화감 있는 도시경관을 만들고 재해위험이 있는 골짜기는 정비함으로써 인근 주민들의 정주 환경을 개선하고 재해로부터 안전한 삶, 환경보호나 삶의 질 향상. 무슨 레짐이라고 그랬어? 진보 성향 레짐이라고 그랬죠? 중산층 진보 레짐이라고 그랬죠? 자, 그 다음 100번. 지방자치단 협력 방식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에 의해서 자기 사무의 일부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게 위탁을 처리한 건 사무위탁 맞고,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방식에서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단체 조합을 설립할 경우 조합 규약을 정해 지방의 의결을 거쳐야 된다. 이거 맞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방식에서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구성하는 행정협의회는, 자, 아까 법인격은 뭔만 갖고 있었다 그랬어? 우리가 2022 개정되기 전까지는 조합만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협의회는 아니라고 그랬죠? 틀렸습니다. 자, 103번은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자, 대강 어떤 건지는 알겠어요? 자, 어떤 건지 대강 알겠어? 잘은 모르지만 그런 게 있다는 정도는 알겠죠?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이론들이 훨씬 더 쉽죠, 접근하기에. 성장기구론 또는 스톤의 레짐 이론이 별로 어렵지 않죠? 알았어. 공무원들이 잡고 있어서 그렇게 나오면 현상 유지 레짐. 뭐 이런 거 쉽죠? 기업가들, 그러면 어떤 거라 그랬어? 기업가들은 개발하려고 하는 욕구가 강하다고 그랬잖아.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만 생각하면 문제는 어렵지 않으니까. 그 다음 중앙이 감독한 것 중에서 지방자치 장의하는 것들을 감독할 수 있겠고 의회를 감독할 수 있는 것. 장의하는 것은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행명령을 내릴 수 있고. 그렇죠? 시정명령은 고유사무나 위임사무에 가능한 데 비해서 여기는 고유사무는 가능하지 않고 위임사무에는 가능하고. 그렇죠? 그 다음 여기는 대집행을 할 수 없고, 대집행할 수 없고, 여기는 대집행을 할 수 있고. 대집행은 대신 집행하는 대신에 뭐 한다? 누구에게 청구하는가? 이를테면 서울시청에게 광화문 치워라. 앞에 건물이 이를테면 노조들이 한다고 천막 치고 그런 거 천막 치워라 이렇게 있어.
근데 서울시가 안 줘. 그럼 어디서? 국가에서 치우고 서울시에게 비용 청구한다면 대집행 비용. 그런 것들 대집행이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대집행을 이쪽에서는 할 수 있는 거고 이쪽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이 도로 정비 같은 경우는 뭐 했어? 국가가 위임해 줬어. 너네가 이 지역에 있으니까 도로 정비는 너네가 해라. 그런데 안 해줘. 안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대집행 해버린 거죠. 자, 위임사무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 여기는 자, 여기서는 뭐 한다고 그랬어? 둘 다 15일이라고 그랬어. 그래서 대법원에 처우를 제기할 수 있는 거고, 의회에서 어떤 결정을 했는데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해.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해 줄래요? 하고 재의결 요구해. 그런데 출석위원 과반수 출석해서, 제재위원 과반수 출석해서 출석위원 3분의 2가 찬성해 버렸어. 그럼 확정돼 버렸죠? 그럼 이제 공익으로 문제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건 이제 확정돼 버린 거야. 그런데 뭐가 됐을 경우는 법령에 위반됐으면 뭐 한다 그랬어? 그렇죠. 대법원에 소를 제기한다 그랬죠. 근데 이때의 며칠은 20일. 그렇죠? 이때는 2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그랬죠. 여기는 며칠 이내? 10일. 이것만 공식만 알아두면 되죠. 자, 이제 정부 간 관계 할 차례입니다. 정부 간 관계. 이건 여기는 뭐 문제도 많이 안 나왔고 금방 알 수 있는 것들이니까. 문제도 27문제니까 조금 쉬었다 해도 되겠네. 그렇죠? 혹시 질문이 있어요? 질문.